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은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인데 그 노력을 우리가 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할 때에는 완화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자료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경험 또는 자료, 관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기온 강수랑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기후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기온 강수랑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북극에서 얼음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에 대한 관측 자료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미세먼지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모르면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정말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관측과 감시라는 것을 먼저 하게 되겠고요. 그것들이 관측 자료들이 모이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모델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 내에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이만큼 올라가면 온도가 얼만큼 올라간다 하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럼 온실가스가 지금보다 2배가 되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하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기후를 이해를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 예측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이제 해운대나 사실 지금 현재 부산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그 봄이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모래를 바닷가에 백사장에 갖다 깔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해수면이 상승을 하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자꾸만 이렇게 쓸어가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하면 정말 해안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하는 것이 정말 맞을 것인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뭔가 그 기후변화 예견을 해가지고 조금 더 뭐 빌딩을 짓더라도 좀 더 안쪽으로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데다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후변화에 관한 아까 보여드린 그 통합적인 거, 그러니까 과학적인 문제 또는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 또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총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UN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을 우리가 이제 IPCC라고 하는데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기관이 생긴 게 사실은 1988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동안에 5번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하냐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기술, 사회경제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들을 어디서 하느냐면 여기서 보여드린 이게 실무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워킹 그룹인데 워킹 그룹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 포스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얼마큼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준다던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룹 그 다음에 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정책적으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소세라는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산에 배출권 거래제를 하는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어떤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하는 워킹그룹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포스는 뭐냐면 이거는 그 온실가스가 가령 자동차 한 대에서 온실가스가 얼마가 나오는지 또는 석탄 발전소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IPCC가 2015년도에 6번째 그 체어 의장을 뽑았는데 그 의장이 한국분이십니다. 이회성 박사라고 에너지 경제를 하시는 분인데 이회성 박사님이 2015년부터 지금 현재 IPCC 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이회성 박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6번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는 이제 2022년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고서 한번 작성할 때마다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뭐 6년, 7년. 2014년에 작성했는데 2022년에 나오다니까 8년 이번에는 걸리는 거죠. 굉장히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 보고서 작성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저자, 비어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보고서 작성은 전문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어디에 고용된 그 IPCC에서 이런 저자들을 다 이렇게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5차 평가 보고서를 할 때는 한 2,500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5차 보고서 좀 2014년이가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공식적인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한 각 워킹그룹에서 나온 나온 그 결과, 핵심적인 결과를 보면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하는 그 실무그룹에서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는 이런 광범위한 그런 위험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워킹그룹 2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그룹에서는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위험하게 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방법은 있다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사이에 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알지만 실행 못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좀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에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없네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전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5,0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보고서이기는 한데요.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아래를 보시지 말고요. 이걸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가 볼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알았는데 이때 이게 2014년에 나온 거다 보니까는
지구 평균 기온이 1880년에서 2012년까지 그러니까 133년 동안에 0.85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온도 상승이 빨간색들이 전부 온도가 상승한 곳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온도가 상승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간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온도가 거의 안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을 해보니까 0.85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0.85도라 그러면 사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하면서 0.85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들어올 때 체온 체크하셨잖아요. 36.5도일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실 수 있지만 1도가 더 높은 37.5도가 되면 들어오시기 좀 어려울 겁니다. 1도만 높아졌다고 하면 벌써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집에 가서 좀 쉬시던지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거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4도가 올라가서 40.5도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체온이 40.5도가 됐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온도가 뭐 0.8도, 1도 이게 사실은 어떤 지구에서도 체온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의 그 체온이 있었는데 그 체온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20cm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값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것도 관측 자료를 가지고 한 거죠. 그 다음에 1750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온실가스 농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인데요. 여기서 보면 단위가 ppm이라는 건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개 공기를 100만 개를 이렇게 잡으면 그 안에서 옛날에는 그 이산화탄소가 300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390.5니까 400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많이 늘었죠. 40% 정도가 늘었고요. 메탄의 경우는 저거는 또 ppb라는 거는 1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개를 집었을 때 메탄이 옛날에는 1개가 나오지 않아서 0.7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1.8개, 2개 가까이가 나올 정도로 150%가 증가를 했고 아산화질소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ppb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옆에 좀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2018년의 관측값을 보면은 2011년까지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다. 온실가스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배출했는가 하는 것인데 온실가스 배출이 예전에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예전에는 산에나 있는 나무를 벤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됐었는데 1950년을 기점으로 보시면은요. 1950년을 기점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950년이 바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750년부터 1970년까지 220년 동안에 배출한 양과 1970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한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40년 동안에 배출한 게 200몇 년 이상 배출한 거랑 같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다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도 늘어났고 해수면도 상승을 했고 온도도 올라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 활동 때문에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것들이 뭐냐면은 기온이 올라간다. 또는
그 수증기가 많아진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바닷속이 점점 따뜻해. 바다 위만 아니라 바다 속까지 따뜻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라든가 눈 면적이 줄어든다. 또는 빙하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도 아마 최근에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극한현상, 극한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폭염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들이 주로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그 현상들의 발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비의 경우에 집중호우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는, 폭염은 늘어나지만, 그 다음에 한파는 줄어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하고,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적응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이제 제가 그 2014년 보고서이고요. 이거는 2016년부터 2020년 최근 5년 동안의 기후에 대해서 세계 기상기구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0.85도가 상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1.1도가 1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북극의 바닷물이 녹고 있다 하는 얘기, 그린랜드의 남극에서 빙하가 계속 녹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빙하가 녹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북극에 있는 바닷물의 얼음이 녹는 거는 해수면 상승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란드라든가 남극이라든가 고산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은 물이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캘리포니아 뭐 산불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도 눈이 많이 오면 그 눈이 겨울에 많이 오면은 녹아가지고 그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극한 현상들이 발생이 증가해서 이제 피해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산화탄소 등 이제 그런 그 온실가스들을 보면은 농도는 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실은 1990년 대비해가지고 62%가 늘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까지 62%가 늘었으니까 아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실 줄었어요, 지금. 그래서 한 5% 정도 또는 7%까지도 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생기는 이거를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재 2020년은 줄어들 거로 예상하지만, 그렇지만 2030년까지 우리가 이제 1.5도를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1.5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턱도 없이 멀었다. 나는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2030년까지 줄 것 같지 않다 하는 것들이 이제 보고서에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상승했다는 것들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016년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1, 2, 3, 4, 5가 그 지구의 평균 온도의 순서를 정한 겁니다. 제일 높은 순서대로 정해진 1, 2, 3, 4, 5가 전부 과거 5년 동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더운 해에 있기 때문에 아마 2018년이 앞으로 아래로 빠지고 그 2020년이 그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평균 이 온도보다 얼마만큼 올라갔는가를 계산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온도 상승하는 비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에는 보면 얼음이 이렇게, 이게 북극이거든요. 북극인데 얼음이 얼어 있는데, 빨간색이 뭐냐면 4년 이상 된 얼음입니다. 4년 이상 됐다는 얘기는 얼음이 두꺼운 얼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란색은 얼음이 얇은 얼음이라는 뜻인데, 두꺼운 얼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극이 이제 그 바다 해빙의 면적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지금 현재 이 빈권의 변화가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극에는 여름이 되면은 24시간 해가 비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얼음이 있으면은 80%의 태양빛이 오면 80%를 반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데 사용되는 건 20%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물이 되면 80%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극에서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가 이게 녹으면, 빙하가 녹은 지역에서는 이게 북극의 해빙일 수도 있지만 또는 그린랜드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린랜드의 빙하도 지금 이게 빙하가 이게 걔들이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물이 뭐냐면 바로 밑에가 얼음이에요. 근데 그린랜드 빙하가 저 위에가 저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은 이유를 보면은 유럽이 갑자기 더워지면 그 더운 기운이 그린랜드까지 가서 이제 그린랜드 빙하가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빙하나 또는 해빙이 녹게 되면은 점점 온난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되겠고요. 바다에서의 그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해수면 상승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가 돼서, 아까 제가 19cm 상승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2019년, 2020년까지로 보면은 지금 한 24cm 그 이후에 상승을 지금 현재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바다는 사실 지구의 온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온돌 혹시 기억하세요? 젊은 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불 떼기 시작해도 사실은 금방 뜨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아궁이에 불이 다 사그러들어도 온도는 계속해서 따뜻하거든요. 바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천천히 지금 더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장 그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온도는 당분간 올라간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난화는 당분간이 지속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에너지의 양을 제가 1년에 바다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이 1.6억 개. 도저히 감이 안 잡히죠.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현재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해양 생태계 변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참치를 잡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아열대 그 어류들이 뭐 독도에서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이제 또 그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산불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은 2012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도 역시 발생했고 작년도 그랬고요. 아마존 산불도 있고, 작년에 호주에서 산불 발생한 거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넉 달 동안 산불이 발생했는데 동물이 10억 마리 이상이 죽었을 거로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나무가 원래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무가 타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도로돼서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호주에서 날아간 이산화탄소가 4억 톤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비가 안 오기 때문이에요. 가뭄이고, 가뭄이 들면 대체적으로 폭염이 또 발생합니다. 온도가 높고 가뭄이고, 그러면 이제 불이 한번 붙으면은 바람 불고 그러면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나무가 흡수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불은 온난화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온난화에 또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되게 참 마음 아픈 그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그 호주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너무 놀라워서 사진을 킵을 해뒀는데요. 원래 이렇게 생겼대요. 이 길 이름이 캥거루 길인데 이렇게 생겼다. 타고 나니까 저렇게 됐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동아프리카에 나타난 메뚜기 떼들이 사실은 이게 비가 이제 그 사막에 비가 오게 되니까 메뚜기가 원래 살았었는데 비가 오면은 풀이 자라니까 메뚜기가 그걸 먹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2018년에 시작한 것이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프리카와 파키스탄, 예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이게 안개가 아니고요. 이게 메뚜기 떼라고 합니다. 저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메뚜기는 곡식, 풀 이거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사실은 지금도 식량과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이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우리가 오죽하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그런 피해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보면 이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자연재해 일어난 것도 보여주는데 위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이 1980년부터 20년 동안이고 지금 이것이 최근 20년인데 뭐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피해 각각의 피해인데 아마 이게 허리케인의 태풍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피해인 것 같습니다. 태풍이 아니라 홍수에 의한 피해입니다. 홍수에 의한 피해가 이제 그래서 각각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보면은 사실 피해가 과거에 비해서 발생도 늘어났고 피해도 늘어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루시라는 게 이게 그 유인원의 이름이에요. 300만 년 전에. 그래서 그 루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루시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화석이에요. 300만 년 된 화석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루시가 유인원이고 뭐 인류의 조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390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400이 넘었거든요. 410 정도가 되는데 지금이 거의 그 사이에 한 번도 3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온실가스 농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은 1958년부터 이제 하와이에서 관측한 값인데 이건 뭐 하와이에서 계속 관측하고 있거든요. 그 관측한 값을 보시면은 여기에 처음에는 1년에 0.8 정도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2.3 그러니까는 3배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관측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제 기상과학원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빨간색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쪽이고 파란색이 낮은 쪽인데 지금 5월달입니다. 6월달이 되면서 갑자기 북쪽에 빨간색이 다 없어졌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그게
5월달이 되면 이 시베리아의 나무들이 이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가끔 보면은 이 아래쪽에서 갑자기 막 빨간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산불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농도 변화를 보면 저는 이거 딱 보면 야, 지구가 정말 살아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온실가스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76%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만 0이 되더라도 정말 온난화는 우리가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냐? 휘발유 1리터를 가지고 우리가 10km를 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동차를 1년에 10,0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뭐 거의 그 정도 보통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1리터를 사용하면 2.3kg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000km를 사용을 한 적이 차가 달렸다 그러면 2.3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사용하라, 이용하자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화석연료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는지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그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그 이산화탄소 줄일 수 있죠. 이거 보면 5,000km만 안 타면은 아, 내가 그러면 온실가스 1톤을 줄였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실제로 이런 걸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잘 보여주는 건데요. 187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석탄이 이제 실제로 늘어난 양이 있고, 요 두 개는 그 광합성으로 흡수하는 양, 그 다음에 바다에서 흡수하는 양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석탄이나 석유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양들이 가장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토지는 우리가 나무를 베어내지만 다시 또 나무를 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그 광합성으로 나중에 또 흡수를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이라든가 석유 또는 가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다에서 흡수되고 나지만 남은 것들이 공기 중에 계속 남아있어서 이제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보시면 석탄, 석유만 줄여도 정말 그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는 걸 정말 많이 크게 막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온 이제 변화를 잠시 볼까요?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01년 동안입니다. 101년 동안인데 어떻게 되냐면 7개 관측 지점의 값을 평균을 해서 5년을 평균을 해서 기온 감소량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게 1941년부터 45년에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12.7도 뭐 이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1100 정도 됐었어요. 이 5년 동안의 평균이. 그래서 5년씩 이제 평균을 해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은 45년 이전, 그 다음에 85년까지가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최근 자료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기온이 올라가고 강수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강수량 변동폭이 엄청 크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수량이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변동폭이 크냐면 여름철에 비가 올 때는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올 때는 정말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사실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근데 비가 오는 양이 여름철에,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오느냐면 집중호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전에 왜 이 시간 동안 100몇 미리 정도 비가 와가지고 막 그 온천천이 있는데 하고, 뭐 올해도 뭐 태풍 때문에 막
또 산사태 뭐 이런 거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과거보다는 지금의 홍수, 가뭄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온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냐? 온도가 한 1.8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8도 정도가 지금 현재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가 1.1도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 지금 기온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따뜻한 해였고요. 지난 겨울은 가장 따뜻했었는데 가장 따뜻한 겨울이 따뜻하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저는 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벌레들이 많아지는 거요. 나비 보고 벌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제가 서울의 길상사에서 2월 10일 날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마 따뜻해도 그렇지 도대체 네가 지금 왜 나오니?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 나비 이름이 또 뿔나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1월 27일 날 부산에 73mm 비가 오고 울산에 100mm 이상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겨울에 이게 말이 돼? 근데 겨울이 따뜻하면 겨울에도 집중호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이렇게 보면은 부산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이게 그 강수량이거든요. 강수량은 사실 매년 변화하는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꼭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계산해보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한 10% 정도 늘어났고요. 기온의 경우에는 거의 1.8도, 1.9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관측 자료를 보면.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얘가 아주 복잡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기온을 10년씩 평균할 거거든요. 10년씩 평균하니까 기온 올라가는 걸 확실하게 보이시죠. 뭐 어떤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때는 오히려 떨어졌죠. 강수량은 많아졌다 적어졌다 난립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은 강수량의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부산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안 움직이네요.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 제가 아까 그랬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은 기온 강수량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자연재해, 당연히 뭐 홍수, 가뭄 다 있었죠. 그리고 뭐 태풍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태풍 많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생태계, 그 병해충 같은 것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저 혹시 사과의 원산지 어딘지 아세요? 다 아시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 얘기해 보면 사과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해 보면 사과 얘기 나온 거 못 보셨어요? 감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과일 같은 거 나오나? 배는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예? 석류요. 사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리스 그 신화 같은 데 보면 그 황금사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황금사과를 분쟁의 여신이 여신 있는 데에 탁 던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립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 백설공주도 사과 먹고 독사과 먹거든. 우리나라는 왜 사과가 얘기가 없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능금하고 사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능금은 있었고 사과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막 재배되고 그러진 않았는데 사과 재배가 언제 됐냐면 1882년도에 개항이 되면서 사과 가수원을 원산, 뭐 인천 이런 데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님이 대구가 사과 재배에 좋은 기후라고 해서 사과 가수원을 처음 거기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 제가 가끔 사과 원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면 대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산지이죠. 원산지는 사실은 이 서남,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서쪽,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이 원산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과가 이제는 그 어디까지 가냐면 양구까지 갔어요. 근데 양구에서 사과 가수원을 처음 하신 분이 대구에서 경산인가 거기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 거기를 가는 걸 양구로 왜 가셨느냐 그랬더니 고민하셨대요. 이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과가 이게 맛이 없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일교차가 큰 곳. 그러니까 날씨가 더 대구보다 춥고 일교차가 큰 곳. 두 번째는 태풍이 안 오는 곳.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양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구 사과, 뭐 이 사과가 무슨 금상받고 이런 거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그냥 마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길상사의 그 뿔나비도 기억하셔야 돼요. 바다에서 변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런 해충이 늘어나면서 모기 같은 것들이 이제 아열대 모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아열대성 전염병 같은 거, 코로나는 사실은 이런 그 모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옮겨지는 건 아닌데 댕기열이라고 유명한 그 아열대 전염병인데 댕기열을 옮길 수 있는 모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디어 서식하게 됐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온난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이 저 시계 보면은 한 7분 정도 되나요? 그러면 몇 분에 시작하면 될까요, 선생님?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고 하시죠. 네.
잠시 쉬었다가 잘 쉬셨어요? 네. 이 뒤에도 이게 굉장히 무거운데 뒤에는 사실 제가 저기 선생님 12시까지 계속 하면 됩니까? 12시까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현황을 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또 이거 안 움직이는데요? 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기후변화 계속 일어났었어요. 자연적으로 일어났었고, 이런 그 기후변화의 원인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돌게 되는데, 주위를 도는데 이게 궤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궤도가 달라지면은 한 2만 년에서 40만 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여러 좀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빙하시대가 있었잖아요. 빙하시대하고 간빙기, 빙하시대, 간빙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한 10만 년 주기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빙하시대가 나타난 원인은 공룡궤도가 변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굉장히 높이 막 20k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성층권이거든요. 성층권에 화산재가 있으면은 먼지가 이 높은 데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니까 화산재가 있으면 한 2, 3년 떨어지기 전까지 한 2, 3년 동안 화산재가 그 태양빛을 막기 때문에 가로막기 때문에 온도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화산재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시스템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원인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100년, 200년 사이에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온실가스나 에어로졸은 사실 미세먼지와 비슷한 건데요. 에어로졸의 증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베어낸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환경변화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만약에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그 기후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온실가스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다음에는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 원인을 규명을 해봤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태양 에너지가 변해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를 보면은 한 0.1도가 채 안 됩니다.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0.1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화산이 폭발하면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졌다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졌다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에 영향은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사실 0입니다. 그러니까 2, 3년 동안 영향을 미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연 변동성은 여기 보시면은 자연 변동성은 한 0 플러스 마이너스 0.2도 차이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합히면 그것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인위적인 영향, 이거는 온실가스하고 에어로솔 영향을 다 이제 한 것인데 그걸 해보면은 인위적인 영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향이 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뭐 1850년부터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은 거의 0.8도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거는 이제 2011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1951년 이후에 온도가 변한 것이 한 0.6도 정도 변했는데요. 온실가스는 사실은
영향이 어떻게 보면 0.8도 가까이 되거든요. 7도. 그러면은 실제로 관측한 것보다 온실가스 때문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에어로솔, 미세먼지 때문에는 온도가 사실 0.2도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오히려 지구가 추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위적인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온실가스의 영향과 에어로솔의 영향을 이렇게 에어로솔의 영향을 뺀 거죠. 빼면은 실제로 관측한 거랑 인위적인 영향이라고 계산된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자연적인 원인이라든가 자연변동, 그러니까 자연적인 원인에서는 태양에너지 화산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거의 뭐 그렇게 크지 않다, 0에 가깝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CC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가 51년 이후에 발생한 그런 온난화는 인간활동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과학자들이 항상 뭘 얘기를 할 때 확신한다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은 확신한다는 말과 같은데 어느 정도냐, 한 95% 이상 우리가 확신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로또를 사는데 95% 이상 당첨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사야죠. 근데 지금은 거의 95%도 넘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IPCC 보고서가 사실은 보고서를 이제 승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각국의 정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요약문이라는 SPM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000페이지 보고서를 뭐 짧게 줄여서 한 거거든요. 그 보고서에 있는 거는 거의 한 줄씩 읽어가면서 이거 맞습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면 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 전원 일치를 하지 않으면 그 문장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과학자들이 99%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95% 99% 아닌 것 같으니까 95%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IPCC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각국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약간은 보수적인 보고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림하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을 같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온실효과, 우리가 온실가스가 온난화시키는 것을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온실효과와 그 다음에 요것은 그 미세먼지, 에어로솔에 의한 냉각효과예요. 온실효과와 냉각효과를 두 개를 보면은 여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와 그다음에 에어로솔에 의한 냉각화를 우리가 이런 그 실제로 온실효과, 냉각효과를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2.3 와트 퍼 스퀘어 미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이 지금 현재 에어로솔과 온실가스 모두를 합친 인간의 영향력의 크기가 2.3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온난화가 명백하다. 그리고 그 인간 활동 때문에 온난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하는 게 되겠죠.
미래를 얘기를 할 때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나라에서 이런 그 미래를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특이하게 RCP 2.6, 4.5 뭐 이렇게 해가지고 RCP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RCP라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의 그를 표현하는 그 표기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적극 감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막 줄여 나가서 2100년에 0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RCP 2.6이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숫자가 인간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2011년 현재로 2.3이었거든요. 2.6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영향력에 의한 그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의 크기가 조금 늘어난 거죠. 0.3 정도 늘어난 거고 8.5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계속 마구마구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 경우는 온실효과가 지금 현재 2.3에서 8.5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6 정도 더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대비해서 온도가 2.6이 될 경우에 1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5일 경우에 온도가 3.7, 4배 정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데 2.6일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점점 온도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온도가 전부 그 과거의 것과 합치면 2도가 채 안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8.5일 경우에는 3.5도까지 거의 4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2.6일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멈춰서지만 8.5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 해수면 상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어느 경우든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6일 경우에는 해수면이 최고 한 50cm 정도까지도 상승하고 또는 8.5일 경우에는 80cm 이상 상승하는데 사실 그 2100년이 됐을 경우는 거의 뭐 1m가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1m 올라가면 해운대 백사장이 남아날지라는 생각이 저는 네. 그 지금 현재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부산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부산에 이제 지금 이게 APCC에 있으면서 오게 됐는데요. 바닷가에 가면 백사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저는 인랑 뭐 일광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송정 뭐 당연히 뭐 이쪽 아래쪽으로 다대포까지 이렇게 가봤었는데 가서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 왜 그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온도가 어디에서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2.6하고 8.5 경우에 거의 패턴은 비슷한데 이 크기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4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8.5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인 8.5 시나리오에서는 그 시베리아는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다 녹을 거다 하는 거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영구 동토층이 보면 거기에 예전에 따뜻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따뜻했을 때 거기에 나무들이나 이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얼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녹으면 이게 섞어서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메탄은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구 동토 쪽이 녹게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온난화를 또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주요 영향,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건데 아까 보신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순환이 변한다. 그러니까는 홍수나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아까 제가 뭐 그 얘기를 했죠. 식량은 당연히 홍수나 가뭄이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해충이 많아진다든가 이러면은 식량 문제가 되는데
쌀 생산 지역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할 거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1, 2도 상승할 때는 식량 생산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도 이상일 경우에는 그마저도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물적 멸종, 온도가 2, 3도 상승할 때에는 30% 멸종하지만 4, 5도 상승할 때는 50% 이상 생물종이 멸종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굉장히 지구 생태계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만 저는 예전에 공룡이 이제 멸망했다고 하는 그때에도 보면은 공룡이 있던 파충류는 다 많이 죽었지만 이 작은 포유류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멸종 시기가 되면은 누가 가장 빨리 멸종하느냐, 이 먹이 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죠. 사람이 멸종을, 저는 걱정되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과 폭탄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변하는 뭐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생태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적으로서는 전염병 발생 지역이 확대된다든가 폭염 피해가 증가한다든가,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 같은 것들 발생해서 위험 요인이 증가하게 되겠죠. 결국은 기후 변화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당연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IPCC에서 얘기했던 이제 중요한 영향, 그래서 물 식량 문제 가장 중요하죠. 물하고 식량, 먹을 것과 마실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장 큰 피해를 미친다. 그리고 물이나 식량이 상황이 악화가 되면은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시리아 난민이 지금도 그 지난번에 그리스에 있는 그 섬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또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후 난민들, 그 사람들이 시리아에 가뭄이 들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기후 난민들입니다. 그리고 연안제에는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역시 또 기후 난민이 되겠죠.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 폭염, 가뭄과 식량, 이것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기상과학원에서 기상청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전 세계를 예측을 먼저 합니다. 전 세계를 예측을 하고 우리나라 지역으로 이거를 점점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상생화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지역의 정보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은 기상청의 기후정보 포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이 있고 보고서 같은 것들도 이렇게 거기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RCP, 그래서 RCP 2.5 이런 걸, 2.6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축을 하면 피해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감축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느리게 되면 피해가 이렇게 커지니까 왜 줄여야 되는지도 사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이에요. 이거는 아래쪽에. 사과 재배를 지금 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에는 재배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열대는 지금 현재 아열대가 거의 이게 남해안 지역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면은 이 산악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원의 산악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열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사실은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각 지자체에서는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응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온은 한 0.6도 정도, 6도 정도, 이게 10년당이거든요. 그래서
6도 곱하기 그냥 10 하시면 됩니다. 100년을 만약에 보면 6도가 상승할 수 있고 강수량도 늘어나고 폭염은 뭐 미래에는 40일 정도 폭염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폭염은 7월, 8월에 보통 발생을 하는데 미래에는 5월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폭염이 발생이 늘어나거든요. 8월 달에는 20일이 폭염이 된다, 20일을 넘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일매일 폭염 상황이다. 최고 기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가 보면은 45도가 넘을 수가 있어요. 부산은 서울보다는 온도가 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산은 바닷가에서 온도가 그렇게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서리가 줄어들고 아까 제가 따뜻한 겨울이 결코 좋은 겨울은 아니다 말씀드렸죠. 서리도 엄청나게 줄어든다 하는 것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은 아예 없어진다. 아열대가 되는 거죠. 그냥.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완화할 수 있는 건 가장 먼저는 에너지 효율화. 그러니까 LED 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LED. 형광등보다 LED가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항상 뭐 1등급 사용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에너지 자체를 사실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파트 볼 때마다 아파트 저 외벽에다가 태양광 저기 패널을 다 붙이면 안 될까? 왜 그런 거 안 하지?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0월 28일 날 그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2050년까지 그 탄소 제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파트 벽에 전부 다 태양광 패널 붙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면은 제가 이제 김해 그 공항이 있는데 보면 거기 공단들 많잖아요. 그 공단 그 지붕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저 위에다 태양광 패널 좀 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거기다 태양광 패널 왜냐하면 거기는 높은 빌딩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 사실 태양광 패널 하신 공장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저탄소, 탈탄소 에너지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탄소를 아예 흡수하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이용하고 아무튼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어떤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우리가 2050년에 정말 탄소 제로로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는 5차 평가 보고서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그 밑에 굳이 5차 평가 보고서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1.5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14년에 이게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2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2014년에 보고서가 그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2015년에 파리 협정이 됐었는데 파리 협정에서 1.5도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도 특별 보고서를 인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했고 이때 승인을 했는데 1.5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도가 되려고 그러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탄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그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이를 보면 1.5도와 2도의 그 영향을 여기 정리한 거는 1.5도가 2도에 비해서 좋은 이유들을 쭉 적어 놓은 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1.5도로 제한하더라도 리스크가 증가한다,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 같은 데를 생각해야 되냐면 섬나라들, 태평양 섬나라들 경우에는 1.5도 상승을 하더라도 그 나라를 떠나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험한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가 더 위험한지, 빨간색이 될수록 위험한 건데 1.5도일 때와 2도일 때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한 게 바로 여기 위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 상승이 적을수록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선 에너지 수요도 줄이고 모든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1.5도 보고서에서 나왔던 중요한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어떻든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를 심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탄소를 직접 흡수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점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적인 우리 모든 것들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됐고, 그 중에 이제 요거는 그 이후에 났던 보고서에서 특히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 각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저거는 미국의 자료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고, 양고기, 소고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동안 양고기가 참 맛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양고기 절대로 안 먹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채식까지는 못 갔어요. 채식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도 이런 같이 육류를 먹는다고 하면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이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요즘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일주일에 하루는 육류를 먹지 말자,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또는 이제 육류를 섭취를 하더라도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종류를 차라리 먹자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식량 농업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한 25%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미래에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걸 생각하는데, 줄이게 되면은 사실은 식량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의 모습인데, 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주도하고 대만이 섬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120m가 지금보다 낮았어요. 황해를 걸어서 중국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120m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해수면이 10m가 올라가는 걸 가정을 해서 한번 보죠.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해수면보다 10m가 넘지 않는 그런 육지 땅입니다. 상하이 부분 보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저런 데는 해수면 상승을 하면은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해일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피해를 받는 지역이고, 더 심각한 곳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반이 10m 아래입니다. 1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 사람 엄청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오프라야 강이라고 태국, 거기도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방콕이 있는 데가. 그 다음에 메콩강 하류.
그 지역이 식량을 엄청 생산하는 지역이거든. 쌀농사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도 다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저는 기후 난민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법적인으로 기후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영향을 받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방글라데시나 태국이나 또는 그 베트남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영향의 지역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예. 그린피스에서 네네. 2030년도 네네네. 예. 부산에 어디가 잠기는지. 예. 아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거진 잠기더라고요. 예. 낙동강 하류 있잖아요. 지금 김해 공항에 있는 그 지역이 옛날에는 거기가 땅이 아니었어요. 가야 때만 하더라도 그게 지금 땅이 된 거거든요. 그 이제 계속해서 퇴적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지역은 앞으로 굉장히 좀 면에서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적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린랜드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계산해봤더니 7m가 올라갑니다. 전 세계 바다가. 전 세계 바다가 7m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m가 이게 괜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식량 가격하고 본 건데요. 식량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때를 보면은 빨간색 선들이 나타나죠. 저 빨간색 선이 아무튼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던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던 2010년도에 중동에서 자스민 혁명, 아랍해국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사실 뭐 카다피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죽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보면은 식량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러시아가 가뭄, 폭염, 산불로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밀 수출 안 할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밀 수출을 안 하니까 그 주변 국가에서 밀을 그 공급받아가지고 빵을 해먹던 국가에서 갑자기 빵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정말 그 경제가 좋을 때에는 불만이 있어도 사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만이 있어 사회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있었는데 빵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뭔가 바꿔야 된다는 그런 행동으로 그게 나가게 되거든요. 저는 자스민 혁명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곳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촉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보면은 파란색은 식량 생산이 증가하는 곳, 그다음에 그 갈색으로 표현된 건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곳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곳이 더 많아지고 증가하는 곳이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도 넘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실존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 생태계는 인간이 문명이고 소유료는 83%가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디언에 나온 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구 살게 살고 있는 포유류에 보면은 그 사람이 먹으려고 키우는 가축이 60%고 무게가 사람이 36%,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명에서 78억 명이 이제 몇몇 늘어났다고. 요 4%가 야생 동물의 몸무게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도저히 정말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되게 큰 거 같은데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유류뿐만이 아니라
담수, 어류, 양서류 같은 경우는 84%가 줄었다. 동물 개체수가 68%가 감소했다. 그게 1970년 이후 지금까지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빙 플래닛 리포트에 나온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온난화 때문이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자연의 영역을 침범을 했고, 사실은 자연의 영역을 침범을 하면서 코로나 같은 사태도 발생한 거죠. 기후변화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릅니다. 가해자는 선진국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가해자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피해받는 것은 개도국 또는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은 돈 많은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취약계층이 많이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성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대학생들한테 너희들이 2100년까지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100년까지 지금 대학생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대학생들이 사는 세상이 정말 그런 그 자연재해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 세대로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온실가스는 인간이 배출을 했지 생태계에서 배출한 거 아닙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생태계에서 80%가 막 멸종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를 볼까요? 사우스 코리아가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거의 제로였어요.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줄어들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일본도 줄어들고 대부분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위라고 그랬죠? 10위 내에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량이 사실 계속해서 느는데 이게 그 IMF 때 잠깐 줄어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정말 좋아서, 사실 저 좋아서 저거 낸 것 같은데 2019년은 2018년보다 조금 줄어든 걸로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희망이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좀 줄일 수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발전 그리고 철강 산업 분야에서 그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그때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었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거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중국의 미세먼지인데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어떻게 하루에 10만 명씩 혼자가 가서 전 진짜 보면은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안 하고 그렇죠. 예. 병원을 못 가서 그냥 환자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검사를 하면은 0.5%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저기 확진되는 게 거기는 심할 때에는 30%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숫자가 10만 명인 게 검사를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저기들 코로나,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코로나밖에 지금 안 보여요. 코로나 뒤에 이 경제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 위기는 아직 못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미국의 대통령 그 선거가 그래도 트럼프가 아니어서 저는 저도 그런 생각 완전히 좀 대응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지속가능 발전 그 13번째가 기후변화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이게
지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있는데 저의 이제 불만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말은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뭐 줄이기는 뭐 많이 줄이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한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 국정 그 연설에서 그렇게 그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겠다라는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속가능 목표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은 13번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이런 지표들 자체도 육상 생태계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도시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 문제에도 기후변화 관련된 것이 있고 당연히 국제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기후변화가 SDG 중에서 하나의 지표이지만 사실은 기후변화가 해당되지 않는 지표가 거의 없다. 심지어는 여기 제가 안 했지만 성평등 문제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했는데 온난화는 명백하다.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그 온실효과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하는 거고 미래의 온난화를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줄일 수는 있어도 온난화가 안 나타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직까지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온난화 속도면은 우리가 2100년까지 1.5도 얘기했는데 지금 온난화 속도면은 2050년이면 온난화 1.5도를 도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적응이 필요하고 감축을 하려면 감축을 해서 완화를 해야 되는데 2050년까지 0이 되려면 지금부터 매년 7.6%씩 줄여야 된다는 게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인 전환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2도는 넘을 가능성이 크고 3도까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전환을 한다면 뭐 줄일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걸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죠. 제가 이게 찍은 사진인데 하나는 83년, 하나는 2006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같은 장소이고 같은 시기입니다. 5월 말. 근데 23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질문 받을 시간도 없이 12시까지 꼭 채워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제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래도 그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질문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어떠세요? 아, 네네. 네. 저는 초사용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랑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거리에서 사업하고 싶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기후 환경에 대비해서 뭘 해볼까 체험하다가 청소년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플라스틱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바닷가에서 미세 플라스틱부터 해서 플라스틱만 이미 검색을 해도 너무나 수만 가지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혹시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이들이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한테 제안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고기 한국기 적게 먹자. 그 식량 문제에서도 그거는 학생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회용품 사용 수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어디 갈 때 뭐 당연히 그 장바구니 가는 거 들고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어디 갈 때
저 심지어는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컵이나 이런 거 들고 가는 거 같지만 어떤 때에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왜 그 소독제 같은 게 있잖아요. 나무 젓가락이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받아오고요. 그래서 정말 노력하는데 저보다 더 지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어디 사러 갈 때 아예 용기를 들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더러운 용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한테 그 얘기하시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적어내봐라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오늘 이제 대학을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 위기에 대응이라는 참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걸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잘 된다고 일본은 거짓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 제주도 와가지고 몇십 프로가 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아까 김해가 잠긴다 그러고 잠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소도 옛날에는 소도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에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고 뭐 이러니까 소 그걸 잡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육을 해가지고 사료를 먹이고 하니까 소가 왜 그게 소를 빼는가 하면 소가 트림을 하면 가스가 나와요. 방귀를 끼고 또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잡채에서만 해적이니까 이게 와서 가스 생기는데 그런 걸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때만 소가 뭐 이 병이 와가지고 몇 천만 원이 넘는다면 우리 생각도 못했습니다. 갖다 메모를 하고 하는데 그래 그 대응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아까 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 진짜 플라스틱은 진짜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물병이 지금 하나 나오는데 물병을 하나를 태그 붙이라지요. 태그 떼가지고 물병을 만드는 5개 돈이 들어가요. 태그 떼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 태그 붙어있지 저거. 근데 지금은 저거 떼고 손 떼고 딱 떨어지는 만들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대응을 해야 되지. 대응을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뭐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 날이 추우면 추운데 이제 요새 더운게 또 에어컨 나오고 이런 게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좋은 강의 듣고 좋은 배워갑니다. 예.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 그 워킹그룹 3 보고서에서도 방안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노력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단지 이게 사실 보면은 시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정연설에서 적어도 우리 방향은 이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 방향이 저는 당장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추가로 또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원장님께 간단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출석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제게 잠깐 들렸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10시에 진희관 교수님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에서 다 함께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